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정말 어디다가 하소연할 곳도 없고 힘이 드네요. 저는 나이에 비해서는 늦은 결혼을 했습니다. 사실 요즘 말로 노처녀였죠. 처음에는 그렇게 결혼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살면서 한 번도 돈으로 궁여본 적도 없고 남자가 없어서 궁여본 적도 없으니 지금처럼 늙어서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제가 30살 초반까지만 해도 이런 저를 부러워하는 친구들이 무척이나 많았습니다. 나도 돈이나 많았으면 은정이처럼 비싼 명품 옷 사고 해외여행 다니면서 혼자 사는 건데. 다들 좋은 친구들이었지만 저처럼 집이 넉넉한 친구는 없었고 혼자 먹고 살 만한 능력 정도야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좀 더 안정적인 남자와 결혼해서 훨씬 좋은 삶을 바라지 않는 친구들 또한 없었습니다. 다들 나이가 좀 차고 나서부터는 결혼 이야기를 많이 했으며 실제로 결혼까지 한 친구들이 하나둘 생기고 나서부터는 언제부턴가 만나기만 하면 우리 남편이 엊그제 꽃다발을 사오지 뭐야? 얼마 전에 우리 아들 처음으로 뒤집기 했어. 등등. 결혼 생활과 관련된 이야기만 한가득이었습니다. 오랜 친구들이었기에 서로 바빠서 몇 개월, 1년 만에 만나더라도 바로 어제 만난 것처럼 어색한 것이라고는 없는 좋은 사이였는데 서로 공유하는 공통점이 줄어들고 그 사이에서 저만 빠져나오다 보니까 점점 친구들을 만나도 재미가 없고 할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은정이는 결혼 안 해? 게다가 친구들은 유일하게 연애든 결혼이든 큰 관심이 없는 제가 안쓰러웠는지 저한테 남자를 소개시켜주겠다는 등 여자는 더 나이 들면 결혼하기 힘들겠다는 등 제 미래까지 신경 쓰더라고요. 솔직히 불편했습니다. 좋은 말로 아니야, 나는 결혼은 크게 관심 없어서 라고 해도 친구들은 그저 나이 먹고 변변찮은 남자 없는 제가 제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해서 아무렇지 않은 척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지 뭔지 제게 남자를 보여주지 못해서 안달이었습니다. 덕분에 거의 떠밀리다시피 소개팅을 몇 번 하긴 했어요. 하지만 누구를 만나도 제 마음엔 들지 않았죠. 결혼 생각이 없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말 좋은 사람이 있다면야 안 할 생각은 아니었기에 이왕 나가게 된 거 차라리 진짜 괜찮은 사람이 나와서 서로 잘 연애해서 결혼까지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그런 남자를 만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친구들을 통해 소개팅만 5번을 넘게 했습니다. 제가 워낙 제 개인 생활을 중요시하는 편이라 그런지 별로 마음에 차지도 않는 사람들을 만나려고 시간을 쓰는 게 점점 힘들어져서 나 이번 소개팅을 마지막으로 할 거야. 이번에도 마음에 드는 사람 아니면 진짜 때려 죽여도 소개팅 안 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라며 친구들에게 으름장을 놓고 마지막 6번째 소개팅을 위해 준비를 했습니다. 그쯤 되니 예쁜 원피스를 차려입고 평소보다 공들여 화장을 하는 것도 의미가 없어 보여서 그냥 친구들 만날 때처럼 대충 준비를 하고 나갔죠. 은정 씨 맞으신가요? 안녕하세요. 김서구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소개팅에서 본 남자는 뭔가 달랐습니다. 아주 잘생긴 얼굴은 아니었지만 인상이 깔끔해서 쉽게 호감이 가는 타입이었고 예의도 엄청 바르더라고요. 이야기를 하더라도 지루하지 않게 잘 이끌면서 무엇보다도 서로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대화를 했었는데 남자는 사업가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규모가 어떤지, 얼마를 버는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야기를 안 했지만 당시 소개팅 전 남자를 소개시켜준 친구 말로는 남자가 꽤 큰 돈을 버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고 실제로 본 남자의 옷 등을 살펴보았을 때 죄다 비싼 물건인 것으로 보아 성공한 사업가인 것 같더라고요. 원래 나이를 먹을수록 따지는 조건들이 늘어난다고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옛날에야 어차피 결혼까지 생각하지 않기도 했고 어릴 때는 그냥 단순히 나에게 잘해주는 남자를 원했다면 나이가 찬 지금은 현실적인 문제까지 생각해서 저희 집의 재력과는 상관없이 저라는 사람을 그리고 나중에 생길 수도 있는 아이를 제대로 책임질 수 있을 정도로 돈을 잘 버는 남자가 끌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남자는 제게 제격이었죠. 소개팅 이후로 3번은 더 만났습니다. 2번은 남자 쪽에서 먼저 만남을 제의했고 1번은 제가 먼저 만나자고 했죠. 그리고 만날 때마다 호텔 레스토랑 같이 한 끼 식사에 몇십만 원은 우습게 나가는 고급 코스 요리만을 먹었습니다.
적어도 제가 만나자고 제의했을 때만큼은 제가 밥을 사려고도 했었으나 식사를 다 하고 계산을 할 때마다 남자는 제가 먼저 은정 씨를 만나고 싶어 해서 만난 건데 당연히 식사는 제가 결제해야죠. 라며 흔쾌히 카드를 긁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는데 어떻게 마음이 동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세 번째의 만남에서 저는 서구 씨만 괜찮다면 저희 한번 진지하게 만나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라며 이야기했고 남자 역시 기쁜 얼굴로 제 고백을 받아주어 그날부로 저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연애다운 연애를 해본 지도 오래돼서 사실 제 나이가 어느 정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가 더 어색하더라고요. 손을 잡는 자잘한 스킨십부터 시작해서 매일같이 메시지를 주고받고 전화를 나누는 대상이 있다는 게 저랑은 꽤 오래 연관이 없던 일이었는데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물론 절대 나쁘지는 않았고요. 연애를 몇 번 해본 적도 없고 마지막 연애도 시간이 좀 지나서 이래저래 낯설다는 이야기에도 남자친구는 참 젠틀했습니다. 자기가 전부 리드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죠. 솔직히 나이도 있는 여자가 수동적인 거 별로 안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남자친구는 그런 면에서도 배려심이 많았습니다. 은정아, 지금 만나는 남자랑은 결혼할 생각이 있냐? 부모님은 당시 제 연애를 알고 있었죠. 그리고 제가 그 전에 몇 번 거쳤던 소개팅과는 달리 이번 남자랑은 사귀기까지 하고 있고 제법 마음에 들어하는 것까지도요. 사귄 기간이 1년을 넘어서니 부모님은 쉬는 날이면 슬쩍 제 근처로 와서는 아무것도 아닌 양 흘리듯이 남자친구와의 저의 미래 계획을 묻고는 했습니다. 저도 지금 만나는 남자친구 정도라면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기에 부모님 질문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죠. 그런데 남자친구 역시 결혼 생각이 없지는 않았나 봅니다. 처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때도 결혼은 되도록 하고 싶다는 이야기도 했었고 남자친구도 제 또래였던 만큼 아마 어떤 면에서는 저보다 더 결혼이 급했겠죠. 이번에 집에서 쉬는데 부모님이 나보고 결혼 언제 할 거냐고 묻더라. 그래서 남자친구와 데이트하는 날에 장난처럼 부모님이 했던 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 나름대로 오래 만났으니 이제 슬슬 결혼 준비할까? 라고 받아치더라고요. 정식 프로포즈를 받은 것은 아니었지만 이 나이 먹고 낭만 따질 것도 아니었기에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바로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저희 부모님은 당연히 쌍수 들고 환영하셨죠. 제 남편이 큰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할 때는 정말 과장 좀 보태서 입이 찢어질 것처럼 웃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시댁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일하면서 꽤 능력을 인정받는 말에 똑똑한 며느리 좋지 라며 좋아하시더니 저희 집이 건물을 좀 가지고 있고 부모님도 잘 산다는 이야기를 얼핏 흘리니 마치 남자친구를 보던 이전의 저희 부모님처럼 기쁜 얼굴로 그래, 언제 날 잡을까? 라며 저희보다도 적극적으로 결혼을 준비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딱 그때로부터 반년 뒤 저희는 결혼했어요. 저희 부모님 덕으로 신혼집도 구매했습니다. 원래는 제가 모은 돈과 남편의 돈으로 알아서 신혼집을 구하려고 했으나 남편이 당시 사업 확장 때문에 여윳돈이 없다는 말을 하니 저희 부모님은 신혼집은 걱정 마라. 라며 서울 목 좋은 곳에 방 3개짜리 아파트를 하나 잡아주셨죠. 늘 부모님과 같이 살다가 남편이 된 사람과 나와서 살게 되니 그제서야 결혼을 한 실감이 나더라고요. 남편도 저도 이왕 결혼한 이상 애도 가지고 싶었기에 둘 다 더 나이 들기 전에 부부관계에 좀 더 충실했습니다. 그 덕인지 빠른 시일 내에 아들 하나도 낳을 수 있었죠. 혼자는 외로워서 형제를 만들어주고 싶기도 했지만 제가 몸이 건강한 편이 아니어서 둘째는 위험할 수 있다기에 어쩔 수 없이 하나 있는 아들이라도 잘 키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이를 낳은 뒤부터는 정말 제가 꿈꾸던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당시 제가 하던 일은 꼭 회사 출근이 필요하지 않았기에 저는 아이를 낳고서도 경력 단절 없이 일을 했습니다. 게다가 여유 시간을 내기도 쉬웠으므로 나중에 애가 좀 크면 남편과 함께 셋이 가족여행도 가고 자주 놀러도 다니고 그런 생활을 바랐어요. 하지만 남편은 제가 가끔 아들이랑 어디 좀 가자고 하면 나 요새 사업 때문에 바빠.
라며 제 부탁을 전부 거절했습니다. 실제로 바빠 보이기는 했어요. 늘 아침 일찍 나가서는 밤늦게 들어왔으니까요. 그러나 안다고 해도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가슴으로는 이해가 안 되더군요. 남편만큼은 아니지만 저도 일을 하느라 바쁜 와중에서도 어떻게든 시간을 나누고 쪼개서 애도 돌보고 집안일도 하는 거니까요. 여보, 장모님이랑 장인어른한테 1,000만 원만 빌려달라고 말씀드려줘. 게다가 결혼하고 나서부터 남편은 저희 집에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무척이나 자주 했습니다. 매번 명목을 물어보면 구체적인 내용은 어물어물 말을 흐리며 잘 이야기 안 해줬지만 결론적으로 사업 자금이 목적이었죠. 본인이 모아둔 돈으로는 모자라서 돈이 필요한데 본인 집은 돈이 없기에 저희 집에 빌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 부모님은 그래, 남자가 사업하는데 돈이 넉넉하게 있어야지 라며 남편이 말하는 돈을 전부 빌려주었습니다. 가끔은 요구했던 돈보다 더 얹어주시기도 했죠. 저 역시 저희 집이 남편에게 사업 자금을 빌려주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잘 되어야 저는 물론 저희 가족도 다 잘 되는 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사업 자금도 제대로 없어서 저희 집에 돈을 빌릴 정도였으면서도 매달 시댁에 100만 원이 넘는 돈을 용돈이랍시고 꼬박꼬박 붙여주었습니다. 며느리가 용돈을 드려야 내가 체면이 좀 서지 않겠어? 그것도 처음에만 본인 돈을 저에게 통장으로 입금해주면서 마치 제가 일부러 시댁 생각해서 드리는 것처럼 하라고 그랬지 몇 달 지나니 자기 돈 없다면서 은근슬쩍 제가 버는 돈으로 시댁 용돈을 드리길 바라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호구였는지 그때는 그걸 다 해주었습니다. 제가 또래보다 돈을 편하게 버는 편이기도 했고 그 액수가 적지는 않았지만 매달 100만 원씩 빠져나가는 고정 지출이 있다는 것은 저로서도 버거웠습니다. 게다가 애까지 있는 이상 육아와 관련된 곳에 돈을 쓰기 위해서라도 저축을 많이 해야 했는데 매달 시댁 용돈이나 주고 있고 남편은 제대로 된 돈은 벌어오지도 않으니 어느샌가 정신 차리고 보니 저 혼자만 아등바등하고 있더라고요. 그 생활을 몇 달 하자 저는 자연스레 의심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사업을 확장하느라 번 돈도 모자랄 지경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그런 중에도 버는 돈이 있을 텐데 어떻게 제대로 된 돈을 한번 붙여주질 않는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무언가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남편이 사업 때문에 미팅한다고 나가는 날 저는 잘 다녀오라고 아무렇지 않은 척 이야기한 뒤 바로 남편을 뒤따라서 미행했죠. 하지만 그날 남편은 사업 미팅은커녕 웬 어둑어둑한 술집으로 들어가서는 흥청망청 술을 마시고 저녁이 좀 깊고 나서는 천조가리 같지도 않은 옷을 입은 술집 여자랑 함께 놀다가 모텔에 갔습니다. 종종 일이 많아서 다음날 온다며 외박을 한 적이 있곤 했는데 아마 그때마다 이날처럼 다른 여자랑 같이 놀면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았죠. 그것까지 본 이상 더 망설일 게 없었습니다. 저는 바로 흥신소에 남편 뒷조사를 요구했죠. 남편이 정말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지 그리고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에 대한 모습도 모아주기를 바랐어요. 흥신소에서 남편에 대한 뒷조사를 마치기까지는 얼마 걸리지 않았죠. 룸사롱 여자와 다니는 모습, 사업 역시 진짜가 아닌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확히는 사업이랍시고 무언가 하고 있기는 했지만 구멍가게 수준으로 돈만 잡아먹고 있었고 그동안 저희 집에서 받아간 돈으로는 그냥 여자 만나는 데만 썼나 보더라고요. 돈 안 주고 어떻게든 저희 집 돈만 바라는 게 아무리 봐도 수상해서 이렇게까지 조사를 한 거지만 막상 제 의심이 사실로 드러나자 참... 제 인생 자체가 허망해졌습니다. 이런 놈을 믿고 결혼까지 한 제 자신이 미련하게 느껴졌어요. 그날부터 시댁에 보내는 돈도 일절 끊었습니다. 시댁에 용돈 주고 싶으면 당신 돈으로 줘. 라고 딱 잘라서 이야기한 뒤 시댁에서 전화 오는 것도 전부 씹고 친정에도 이야기해두었습니다. 남편이 사업하는 거 일절 없고 그동안 준 돈 다 술집 여자 만나는데 썼다고. 그러니 앞으로 남편이 혹시나 전화해서 돈 달라고 해도 전부 무시하라고요. 당연히 저희 집은 뒤집어졌습니다. 당장 남편 머리라도 쥐어 뜯겠다며 엄마가 오겠다고 했지만 제가 알아서 하겠다면서 말렸죠.
엄마, 그동안 제 남편한테 돈 얼마나 줬어요? 구체적으로 얼마를 받았는지를 알아야 돌려받을 테니 부모님에게 사업 자금이랍시고 빌려줬던 돈에 대해서 묻자 그 액수가 무려 2억이었습니다. 매번 적게는 500만 원, 많게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씩 자잘자잘하게 뜯어갔다고 생각했는데 모으니 억 단위의 돈이 될 거라고는 저로서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일단 부모님에게 이체한 내역 모두 모조리 모아두라고 하고 그 뒤에는 남편에게 평소와는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저녁? 내가 무슨 저녁 차리는 기계야? 생각해보니 당신만 일하는 거 아니고 나도 일하는데 왜 집안일을 전부 내가 해야 해? 앞으로 각자 필요한 건 각자 알아서 해. 당신이 배고픈 건 당신이 알아서 요리해 먹어. 빨래도 설거지도 전부. 집 청소도 당신 방은 당신이 해. 거실은 특별히 내가 해줄게. 그동안은 남편이 사업으로 힘들 거라고 굳게 믿고 그래도 좀 여유 있는 제가 나서서 집안 살림을 다 했지만 지금까지 그럴 필요는 없었습니다. 남편은 갑자기 변한 제 태도에 당황했는지 뭐라도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지만 저는 남편이 하려는 이야기는 듣고 싶은 생각조차 없었기에 무조건 무시하거나 피하는 것으로 일관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싸움이 잦아진 것은 당연지사였죠. 당신, 이럴 거면 그냥 이혼해. 요즘 당신이 자꾸 나를 의심하는데 나 진짜 불쾌한 거 알아? 의심? 지금 의심이라고 했어? 그래, 의심. 일하느라 안 그래도 힘든데 나랑 뭐 하자는 거야? 기싸움해? 차라리 먼저 이혼 이야기를 꺼내주니 고마울 따름이었습니다. 저는 또 언제 이혼 이야기를 꺼내야 깔끔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업 같은 거 제대로 하지도 않는 거 다 알고 우리 집에서 준 돈으로 술집 여자나 만나면서 바람피고 있는 거 다 알고 있다고요. 사진 증거도 있고. 당신이 딴 년이랑 살든 말든 상관없어. 어차피 당신이랑 이혼할 생각이었거든. 오히려 먼저 이야기를 꺼내주니까 고맙네. 근데 이혼할 때 하더라도 우리 집에서 당신이 거짓부렁친 사업 도와준다고 보태준 사업자금 2억, 그리고 그런 당신한테 속았던 나에 대한 위자료 5천만 원, 총 2억 5천 준비해. 그러면 깔끔하게 이혼해 줄 테니까. 안 그러면 소송 걸고 더럽게 끝날 줄 알아. 제가 모든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니 순간 당황한 듯 하더니 2억 5천을 준비하라니까 인상을 잔뜩 쓰면서 남편은 2억 5천? 먹고 죽으려고 해도 없어! 라며 배째라는 양 나왔습니다. 저 모습을 보니 어쩐지 맨 처음 소개팅에서 만났을 때 매번 호텔 레스토랑만 가고 그랬던 것도 저희 집 잘 사는 거 알고 저 잡아서 한몫 단단히 챙겨보려고 아주 확실하게 각오하고 온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상은 돈 한 푼 없는 빈털터리 거지인데 말이죠. 그 이후 저는 남편한테 돈 내놓으라고 하고 남편은 돈이 없다며 저를 피해 나가는 일상생활이 이어졌습니다. 저로서는 스트레스가 쌓일 수밖에 없었죠. 물론 바로 소송을 거는 법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단순히 남편한테만 뭐라고 하기에는 분명 시댁 역시 자기 아들이 제대로 된 사업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알면서 저한테 숨겼을 거라는 의심이 드는 이상 시댁도 가만히 두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이 돈이 없다면 시댁에서 뜯어내면 될 거라는 생각에 이번 설날 연휴만을 기다렸습니다. 시댁에도 돈이 없으면 아예 시댁집 팔아서라도 2억 5천 만들 거라고 할 작정이었거든요. 게다가 시댁 역시 제 돈으로 매달 100만 원이 넘게 받아갔으니 그것도 제대로 받아낼 생각이었죠. 그래서 시댁에 안 가는 척하고 친정에 잠시 있다가 시댁에 쳐들어갔습니다. 그래야 당황해서 뭐라도 받을 것 같았거든요. 제가 아무렇지 않은 척 어머님 늦어서 죄송해요 라고 일부러 능글맞게 시댁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못 보던 여자가 여우같이 꼬리 100개를 흔들고 떡국을 처먹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낯이 익었죠. 남편은 형제가 없기에 시댁 식구는 아니고 친척인가 싶어서 빤히 보는데 문득 흥신소에서 전해준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폈던 수많은 여자 중 유독 얼굴이 많이 보였던 술집 여자. 네, 그 술집 여자가 지금 시댁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참,
그때 그 심정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미 둘이 갈라질 대로 갈라진 상태였지만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가슴이 쿵쾅거리더군요. 더군다나 시어머니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띠껍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가 여긴 웬일이니? 우리 서구한테 그런 식으로 대하는 거 보고 절대 안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어머니가 절 보고 빈정거렸습니다. 아마 제가 이혼하자면서 나선 걸 남편한테 전부 전해들은 모양이었죠. 그리고 분위기상 저 여자가 남편이 새로 만나는 여자라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았고 저 여자 역시 자기가 만나는 남자가 유부남인 것도 빤히 아는 눈치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저러고 있는 걸 보면 저희 사정도 다 알고 있겠죠. 뻔뻔해서 헛웃음이 나왔지만 한편으로는 저 여자도 남편이 돈 많은 줄 알고 들러붙어 있을 게 확실해서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떡국이 넘어가요, 아가씨? 그래서 일부러 다가서서는 말을 걸었어요. 물론 그 여자가 정말 불쌍해서 구해주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냥 남편한테 돈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상황에서 뭣도 모르고 있을 그 여자를 이용해가지고 제 속이나 좀 풀려는 속셈이었죠. 이 집 식구들 전부 내 돈, 우리 집 돈으로 산 건데 이 남자 돈 없어요. 몰랐어요? 당신한테 뭐 사업한다고 했으려나? 당신도 이 남자가 만날 때마다 호텔 레스토랑 데려갔어요? 그거 다 사기예요. 사업이라고 해봤자 구멍가게만도 못하고 이 사람 부모님도 다 나한테 매달 용돈 100만 원씩 탔었거든요. 당신 지금 무슨 말을... 안 그래도 나도 이 남자한테 준 돈만 받으면 바로 이혼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나 대신 구렁텅이로 들어가겠다고 애쓰는 여자가 있을 줄은 몰랐네. 너무 고마워요. 이제 난 증거자료 모은 걸로 소송 걸어서 이 남자랑 식구들 다 빈털터리 만들 거니까 당신이 사랑으로 잘 보듬어주던가 하세요. 참. 그건 제가 알아서 할 거고요. 왜 이 사람이 당신 같은 사람을 증오하고 저를 선택했는지 알 것 같네요. 남자는 여자 하기 나름인 거 몰라요? 참, 제가 좀 알아보니까 직장이 대단하시던데? 무슨 황제룸? 거기가 직장 맞죠? 그런 것도 명절에는 쉬나 봐요. 직장 복지가 참 좋네요. 그 말을 하자 시댁 식구들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더라고요. 아마도 그 여자를 화려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커리어 우먼으로 소개를 했겠죠. 제 입에서 술집 여자라는 소리가 나오자 그 여자는 물론이고 남편, 시댁 식구들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 한 방을 날리며 시댁 문을 박차고 나와버렸죠. 아가씨, 내가 알아보니 저 등신 만나고 모텔 갔다가 같은 날 또 다른 등신 만나서 모텔 가던데? 하루에 2탕? 매일 몇 번씩 하면 그 뭐시냐? 여자 그곳이 나만 하기나 해요? 난 아니다. 미안해요. 직업에 귀천도 없다던데 그런 것도 직업이니 이해해야지. 어머님, 새로운 며느리 들어와서 좋겠어요. 제가 있어야 할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저 먼저 가볼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일부러 씩씩한 척, 아무렇지 않은 척 한껏 비꼬고 나왔습니다. 어차피 시댁에서 돈 받아낼 가능성도 안 보이니 그냥 원래대로 소송을 걸기로 하고 친정집에도 말해두었습니다. 법적으로 움직일 거라고요. 지금은 돈의 일부만 받았습니다. 아직도 받을 돈은 한참 남았지만 그래도 소송 때문에 휘청이는 시댁을 보니까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힘겹게 마음먹은 결혼이 이렇게 끝을 맺게 되었다는 게 안타까웠어요. 어쩌다 이런 남자를 만나게 됐는지 제 팔자도 참 기구하고 그냥 처음부터 혼자 살겠다는 다짐을 이어갔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테니까요.